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1920년대, 즉 일제 정치적 통치 방식에 따르면 우리 문화 통치 시기예요. 이 문화 통치 시기 때에 우리의 국내외 독립운동사,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립운동 단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요. 자, 20년대 역시 일정한 어떤 그 국내 독립운동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위주로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주제 48 주제입니다. 의열단과 1920년대 무장투쟁운동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의열단 1919년에 조직이 돼서요. 1920년대, 즉 문화통치 시기 때 활약했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조직에는 이 김원봉을 잘 기억하시고요. 김원봉 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주, 길림 지역에서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의열단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1910년대 이 무단 통치 시기 때도 여러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말하자면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폭력투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1운동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3.1 만세운동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3.1운동은 시작 자체가 비폭력운동이었어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어떤 독립운동사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제의 주요 요인들을 사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식민기관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5파괴, 7가살 이 목표를 잡고 이렇게 활동을 쭉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신채호에게 김원봉이 부탁을 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떤 활동의 지침 이런 거 하나 작성을 해달라. 글을 굉장히 잘 썼던 인물이죠. 신채호는.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안에 살펴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애국계몽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민중의 직접 혁명이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히 조금 폭력적이고 과격한 그런 성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인물 김익상, 그리고 김상호, 뭐 김지석,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은 조선 총독부, 그다음에 종로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전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정치적인 침탈, 경제적인 침탈의 어떤 상징이 되는 이런 기관들에 전부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개별 투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런 개별 투쟁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탄을 만드는 제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요. 만들어서 던지고 나면은 불발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나석주 같은 경우도요.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돼요. 뭐 식산은행 폭탄 투척했지만 실패하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던졌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활동들을 벌이다가 뭐 결국에는 자기가 마지막 남은 총탄을 가지고 자결을 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런 의열단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로 의열단의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의열단은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요.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렇게 노선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해가지고 중국 쪽의 지원을 좀 일부 받는 거죠. 그래서 군사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 역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하면서 군사훈련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투쟁에서 조금 단체의 이런 조직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통합한 이런 민족혁명 당을 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끌려면 일단 당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을 만든 다음에 그 당 산하에
군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의열단의 어떤 전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의열단의 모습은요, 보시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시면 아주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미남이라고 우리가 꼽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의열단의 어떤 모습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 자체도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많이 가꿨고요. 또 구사하는 언어 능력도 굉장히 세련됐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항상 어떤 아주 그 말하자면 어떤 위협 같은 것들을 늘 이렇게 느끼고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밝은 모습, 멋있는 모습을 띠면서도 좀 한쪽에는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어두운 낯빛을 띠기도 하고, 그런 조금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열단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넘어가서요. 배경에 보시면은, 자, 3.1운동을 계기로 이 독립운동가들은 비폭력 저항, 이런 것들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칼 들지 않고 만세운동 하면 뭐합니까? 저쪽에서 일본 쪽에서 총을 가지고 들이대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요,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외입니다. 이 국외로 넘어갔을 때요. 자, 처음에 1920년대 제일 먼저 말하자면 이렇게 불꽃이 딱 튀게 된 전투가 뭐냐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예요. 자,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홍범도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약 이제 북간도 일대 지역에 있는 이 봉오동을 중심으로 해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중심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게 돼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의 전개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봉오동을 뭐 기습 공격을 해서 일본군이 독립군 연합부대에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봉오동에서요. 이게 봉오동 전투예요. 자, 일본은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말하자면은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봉오동 전투가 우선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 과정이 자, 봉오동 전투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훈춘 사건을 일본이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요 북간도 일대에 훈춘 지역 일대에 뭐 일본 공사관도 있고 이런 일대를요, 말하자면 당시에 저 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마적들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을 일부러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니까 일본 쪽에서 우리 무서워서 안 되겠다, 군대 다 투입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여기에 대대 아주 군인을 전부 다 끌어다 올려놔요. 자, 그 다음에 치러지는 전투가 바로 뭐냐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좀 요 일대, 북간도 일대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이 일대는 누가 군대를 이끌고 있었냐면 이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이 북로군정서군하고 그 다음에 이 홍범도에서 훈춘 사건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홍범도 일대 군대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연합부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청산리 전투를 치르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에 시험에서 나오는 어떤 사료들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백운평, 어랑촌, 갑산촌,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렇게 청산리라고 하는 걸 지칭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바로 청산리 일대에서 일어났던 전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백두산 지역으로 이동한 이 연합부대는 일본군과 6일간의 1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고, 자, 누가 이기게 됩니까? 우리 독립군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렇게 막 일본이 이 대부대를 만주로 다 이렇게 출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수가 절대적으로 이게 비교가 안 됐어요, 일본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점은,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토, 지리적인 이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전투들을 굉장히 잘 승리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일본, 굉장히 열이 받은 이 일본이요, 간도 지역 일대, 말하자면 이 간도 마을을요, 간도 마을에 머무르고 있는 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패배에 대한 일제의 보복이에요. 그래서 이 일제가 독립군 군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 촌락을 습격해가지고 한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가오,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런 가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이런 데들 다 불질러서 방화를 해요. 자, 간도의 한인 사회가 완전하게 초토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의 어떤 독립군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또 그 와중 속에서 받겠죠. 자, 그래서 약간 이 일제의 그 공세를 피해 가지고요. 저 위쪽에 밀산부 일대, 이 밀산부 일대에 집결을 해 가지고요. 저기 이제 밀산부 한운동이 있었는데 요 일대에 집결해서 서희를 주축으로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때 마침에 자유시 쪽에서 이 러시아 일대에 있는 이 자유시 일대에서 우리 독립군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많이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유시로.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은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하였으나 무장해제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다 버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사실 그 안에서 어떤 그 내부적인 또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소련 적색군에 의해서 수많은 독립군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년대 우리가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식의 전투를 치르게 되지만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우리 간도 한인들 당하고요. 그리고 잠시 군단을 정비를 하면서 자유시로 갔지만 자유시에서 또 공격을 받으면서 독립군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이런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자유시 참부 이후에요.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은 군사조직과 행정조직, 자, 두 가지 조직을 함께 갖춘 거예요. 군사와 행정,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갖춘 어떤 말하자면 저런 행정 자치기구, 저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만드냐면, 자, 보시면 지도를 여기다 다시 하나만 좀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남만주 일대, 그리고 위에 북만주 일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쪽 남쪽에 우리 참의부, 그다음에 정의부, 그다음에 신민부, 이렇게 3부가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을 갖추어져 있는 이런 3부를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부를 성립하는 거 일본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독립군의 탄압에 대한 상호 협정으로 자, 이 독립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 만주의 군벌 미스야와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체결을 하게 되냐면 이 일대에 독립군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잡아오는 뭐 인원수당 내가 얼마를 쳐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 굉장히 활동하지도 못하고요. 굉장히 많이 잡혀갔어요. 자, 이게 1925년에 일어났던 미스야 협정이에요. 3부 성립 이후에 일어났던 미스야 협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 1920년대 좀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떤 운동의 바람이 부냐면 민족 운동을 우리가 유일당,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같이 어떤 사회주의니 뭐 민족주의니 이런 식으로 운동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쳐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의 흐름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3부 이렇게 나눠져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힘이 분산된다. 이걸 합쳐서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서 자, 북만주 지역 일대에는 혁신의회, 자,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 일대에는 국민부, 이렇게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유일당 운동이잖아요. 하나로다가 당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합치하지는 못해요. 유일당을 결성하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북만주와 남만주 두 개로 나뉘어진 채로 운동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20년대 후반의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국외의 독립운동, 독립운동사를 조금 살펴봤어요. 이게 20년대 국외 독립운동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년대 국외 독립운동사는 어떤 전개 과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부통합운동, 그 다음에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게 몇 년대 나온 것이냐? 1920년대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조금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운동을 좀 살펴볼게요. 1920년대 국내 운동. 자, 이 국내 운동, 문화 통치 시기지만 대놓고 독립운동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계열의 운동이 많이 활성화가 됐냐면 애국계몽 운동의 계열. 이런 성격의 운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요.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자, 물산 장려. 저기에서 물산 주어가 누구냐? 우리의 물건이겠죠. 우리의 물건을 어떻게 하자? 장려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령을 폐지. 이게 배경이에요. 회사령. 자, 1910년에는 회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일본에 말하자면은 허락을 받아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민족기업이 이런 게 세워질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기업도 마구마구 침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20년이 되면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대기업이 조선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기업이 마구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같이 일본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일본이 우리의 경제 침탈을 계속해서 이렇게 간섭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족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조선인 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자, 배경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철폐예요. 마찬가지. 일본에서 넘어오는 이거 상품, 여기에 세금이 붙지 않은 채로 들어오게 돼요. 이거 역시 조선인 기업인들에게 아주 타격이 큰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자,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지금 국내의 어떤 독립운동은 지역,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고 누가 주체가 돼서 일어났는지 요거 보셔야 돼요. 자,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누구에 의해서? 조만식에 의해서. 자,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물산 장려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전국 조직인 조선 물산 장려회로 발전을 해서 운동을 이끌어갔다. 자, 사작회. 그 다음에 토산, 애용, 부인회 이런 거 뭐 여성 단체에서 이런 식의 운동이 설립이 됐겠죠. 자, 그래서 그 구호를 살펴보면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쓰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국산품 애용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근건 접축, 생활 개선, 그다음에 금주 단연 운동 등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이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을 받았고요. 또 물가가 상승되는 이런 한계를 맞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운동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물가가 상승됩니다. 왜냐면은요, 조선 사람 조선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어요. 당연히 상품의 가격이 상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여러분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데요. 사회주의자들이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 도모하는 운동이라고 비판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에 어떤 침입을 받는 거나, 그 다음에 또는 말하자면은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침입해서 우리가 침입을 받는 거나, 이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자, 즉 자본가,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고 돈을 움직이는 이 자본가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 이 관계가 문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일본이 들어오나 조선인 지주가 들어오나 일본인 지주가 들어오나 요 밑에서 일하고 있는 뭐 어떤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산 장려 운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 사람의 물건을 조선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즉 누구만 배가 부르다 이야기예요? 자본가들만 배가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식의 어떤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민족교육운동 좀 살펴볼게요. 자,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문화통치가 실시된 1920년대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 때는요, 교육의 연한도 줄이면서 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아주 탄압을 했단 말이죠. 근데 20년대 이걸 조금 늘려주니까 우리가 그걸 기회로 포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등교육기관 만들자. 자, 그래서 이상제, 이승훈, 조만식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요.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을 하게 돼요. 자, 한 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일제 방해, 당시에 그리고 가뭄, 수해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모금운동은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독립운동 벌이려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 저런 식의 이제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잘 이렇게 성공하는 독립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본은요, 또 여기에다 덧붙여서 우리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뭘 설립하냐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게 돼요. 이게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 안에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어떤 일제 통치 방식에 걸맞는 그런 학과들은 개설하되 조선인들이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학과는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마책을 썼다는 거. 이게 1920년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로 넘어가게 되면 문맹퇴치운동, 문맹퇴치운동을 하게 돼요. 자, 일제 우민화 교육으로 한국인의 문맹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더욱더 이렇게 증가한 상황에서 농촌 계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농촌으로 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게끔 하는 이런 야학을 설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문사, 조선일보가 주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지 산다. 라고 하는 표 아래 농촌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글 교재를 한글 원본 이런 것들 간행 보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기왕 학생들을 동원해서 한글 교육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뭐 이런 뭐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가지고 또 말하자면 그 농촌의 주민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문자 보급 운동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이 있어요. 자, 이거는 러시아 언어인데요. 보시면은 민중 속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화로드. 그래서 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무지몽매한, 말하자면 글도 모르고 이런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미신이나 이런 것들 타파시키고요. 그 다음에 의식도 성장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분화로드는요, 동아일보 주도로 추진이 되고요. 배우자, 가르치다 다 함께.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요겁니다. 분화로드 민중 속으로. 자, 그래서 기양 학생들 중심으로요. 한글 교육, 구습 제거, 미신 타파. 그래서 옛날 어떤 그 봉건적 관습 이런 것들 다 타파시키고 조금 더 어떤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운동을 벌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민족운동인데 보시면 농민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있어요. 자, 이 농민운동에는 1920년대 보시면 소장료 인하와 소작권 이전 반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농민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가 없이 그냥 그 지주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토지를 빌려가지고 경작하는 소작농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다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그런 소작농들이 많은데 이 소작료는 보통 2분의 1 정도, 내가 그 토지를 빌려서 생산한 양의 약 한 2분의 1 정도를 지대로 이렇게 지주에게 그 값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로 오게 되면 소작료가
약 70%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지어서 지주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료를 인하하고 소작권을 함부로 마음대로 옮기게 하는 거, 이런 거 반대 요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20년대 상황이고요. 자, 뭐 조선 노농 총동맹, 여기서 이제 주체가 돼서 이 쟁의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총동맹이 조직적인 쟁의를 전개하게 되고요. 자, 대표적인 쟁의가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1923년에 일어난 이 암태도 소작쟁이인데, 결국 저 암태도 소작쟁이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저 소작료를 낮추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 이게 성공한 어떤 대표적인 농민운동의 사례로서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자, 노동운동 한번 볼게요. 노동운동 보시면 주로 이들의 목표는 임금 올려달라,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 이런 내용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노농총동맹에서 분화된 조선 노동 총동맹.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농민동맹, 그 다음에 노동동맹, 요런 것들이 원래 같이 합쳐져 있었던 거에서 이렇게 분화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노동 총동맹에서 1927년에 조직적인 쟁의가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업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192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거, 2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요 노동자 총파업 쟁의에서 같이 이렇게 좀 한번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30년대로 오게 되면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보시면 앞에 같은 경우는요, 주로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이 직접 어떤 생존권에 대한 그런 게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시기로 오게 되면 사회주의와 연계를 하게 되면서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 혁명적인 농민 노동조합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어났던 이런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서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반제국주의, 이런 형태로 변화하게 돼요. 자, 앞 시기에는 20년대 시기에는요, 자신들의 어떤 그 소작권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된다, 소작료 낮춰달라, 노동조건 개선해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30년대 시기로 오게 되면 이 모든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이 일본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운동 자체가요, 항일투쟁 성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지주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어요. 일본인 자본가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적인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뭐 각기의 운동 20년대에 많이 일어났는데, 소년운동이 있어요. 소년운동. 특히 이 소년운동은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 주도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지 어린이를 간행을 하고요. 자, 이 천도교가 어디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렇죠. 친일 세력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별하게 되면서 친일 세력을 떨궈내면서 당시에 그 3대 교주였던 손병희에 의해서 이 천도교가 정립이 됐죠. 근데 그 손병희의 사위가 말하자면은 방정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죠?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곧 뭐다? 하늘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평등하다. 우리 어린아이들조차도 평등하고 우리가 많이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 동학의 뿌리에서 천도교, 방정환, 그리고 어린이날이 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요. 원래 맨 처음에 제정된 날은 5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5월 1일은 메이데이, 우리 노동자의 날이거든요. 노동자의 날. 그래서 날짜를 5월 5일로 바꿔서 이 날을 우리가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도 보여지는데, 여성해방운동이 전개되고 여성계의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근우회가 조직이 됩니다. 요게 이제 1927년의 상황인데요. 자, 근우회는 사실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보시면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20년대. 그런데 그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민족유일당 단체예요.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그 단체에 여성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우리 형평운동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이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 요게 핵심입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 이미 이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는요, 신분제가 폐지됐을 때 이미 이런 차별이 많이 다 법적으로는 사실 없어진 상태예요. 가부개혁기를 거치면서 노비제에 대한 것도 완전히 폐지가 됐고, 뭐 그런 어떤 신분제에 대한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철폐가 됐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어떤 그 관습적인 편견과 차별 이런 것도 유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력서를 내면요, 이름 위에 빨간 점이 찍혀져 있다든지 이런 식의 차별을 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년대 초반에 어디에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신분해방운동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자, 이후에 사회주의와 연계해서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1920년대 대중투쟁인데요. 자, 저는 이걸 사실 학생운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학생운동. 자, 시작 자체는 물론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학생들이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3.1운동 이후에요. 만세운동이 실패했잖아요. 이후에 3.1운동 못지않은 어떤 민족의 거족적인 대대적인 이런 만세운동 한 번 더 벌이자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 우리 그 3.1운동 같은 경우는 고종장례식 때 맞췄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 이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서거로 일제에 대한 반발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순종 인산일에 맞춰서 이 60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의 서거에 대한 어떤 기점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주도 세력은 조선학생 과학연구회를 비롯한 학생들, 그리고 첨도교와 연합한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 각각 만세운동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운동은 사회주의 쪽에서 먼저 운동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발각이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전부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사실 학생들이 주도가 됐고, 그렇게 주도된 상황 속에서 보시면은 그 민족주의 계열이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추진을 했는데 실패하고 얘네들이 이제 다 잡혀가고 학생들이 주도가 됐을 때 민족주의 계열이 와서 도와주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 잡혀가고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3.1운동만큼의 어떤 굉장히 그 아주 대대적인 그 만세 운동을 펼치지는 못해요. 실패하고 말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는 뭐냐면은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손잡고 같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협동전선인 이후에 신간회 창립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1929년에 이거 전형적인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전형적인.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계획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좀 우발적입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 항일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60만세 운동보다는 더 많은 민중들이 참여한 굉장히 그 3.1운동 이후에 아주 커다란 그 운동이 되는데요. 결국 이 목적 배경은 조선인의 어떤 고등교육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인 교사들의 민족적 차별, 무시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적 차별,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발단은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그 통학 열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인 남학생이요, 조선인 여학생들을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하면서 희롱을 하는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안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패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제 경찰서로 다 잡혀갔는데, 뭐 경찰서에도 조선인 학생들의 편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일본 경찰들인데. 그래서 이 조선인 학생들 편 들지 않고 전부 이제 일본 학생들 막 편을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촉발이 돼
해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편파적인 수사. 자, 한국인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게 됩니다. 자, 11월 3일,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 광주에서 독서회 등의 주도로 학생 시위가 전개되었고요. 이후 시위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말하자면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자, 한편 신관회는 우리가 60만 세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관회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 결성된 민족유일당 운동 조직의 하나였던 이 신관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민중대회를 열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도와주게 되죠, 신관회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느냐? 자,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1929년이고요. 1920년대 후반입니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중간에 과정이 조금 순서가 말하자면은 우리 60만 세 운동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신관회가 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분열을 하게 돼요. 자, 어떤 식의 분열하게 되냐면 20년대는 문화 통치예요. 우리의 문화, 조선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그 조선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자치론, 자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열어주죠. 이 자치론에 동조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저 타협적 민족주의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일파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일본은 치안유지법, 20년대 치안유지법을 만들고 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을 엄청나게 많이 탄압을 하게 돼요.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어떤 민족 간의 갈등,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고 이 사회주의 쪽이 민족주의 계열하고 연합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어디랑 연합을 하느냐? 얘는 절대 안 돼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랑?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저런 상황이 이제 추진이 된 거고, 자, 국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요. 베이징, 상하이 이런 등지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단결을 해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이 됩니다. 즉 국외에서도 저런 식으로 민족유일당을 해야 된다. 민족유일당의 어떤 그런 바람이 말하자면 국외에서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국내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죠. 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데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졌고 민족유일당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자, 60만 세 운동 먼저예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 가능성 발견을 했고요. 이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부 사회주의자가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우회 선언, 이 정우회 선언 쭉 잘 보시는데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 이 정우회가 어떻게 하겠다? 민족주의 계열하고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해서 27년에 신간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외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세 개가 우리가 하나로 통일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국내는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된 거예요. 신간회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강령은 민족적 대단결, 그리고 기회주의자는 배격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요거 나오면은 신간해구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자,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 연설회를 개최하고 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것도 29년 무렵에 일어났죠. 지원해주고요. 강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 시험에서요.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런 선택지가 나오면 걔는 틀린 거예요. 순서가 60만세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 탄압과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로 나중에 해소를 하게 돼요. 이 신간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런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면서 타격을 입게 돼요. 타격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0년대로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 27년에서 이제 30년대,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 우리 이 민족주의 계열하고 이렇게 일치해가지고 가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지부의 공산주의자 쪽의 국제지부의 이런 노선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인데, 보시면은 이 앞에서 사실 이 신간의 민족 대단결, 자, 기회주의자는 일체 배격하겠다. 이렇게 강령을 잡고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도요, 또 이렇게 어떤 타협적인 민족주의자 계열, 이런 계열들이 또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내부에서도 갈등을 보여요. 그러면서 결국에 31년에 어떻게 하느냐? 해소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 역량을 조금 더 뭐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데다 더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 완전하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그 해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31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에 앞에 이제 남성단체가 있었다면 여성단체가 있어요. 이 여성단체. 그래서 여성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성립된 신간의 자매단체다. 그래서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이 근후에는 신간회와 함께 시작됐다가 함께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해소되자 함께 해소된다. 여성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사 그리고 국내 독립운동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뚜렷한 특징들이 있어서요. 오히려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앞에 1910년대 여러 그 독립운동사 단체가 나왔을 때보다는 20년대를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